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한다. 객관식 질문을 선호한다. 주관식 질문을 선호한다. 말하기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미지 그리기를 선호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오른쪽에 속한다면 당신은 창의적 사고에 관여하는 우뇌의 사용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뇌형에 속하는 당신, 혹시 왼손잡인가요? 저는 멘사 테스트 기준 상위 1% IQ 156 이상을 받은 왼손잡이입니다. 저는 멘사 테스트 기준으로 상위 2%인 148 이상이 나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른손잡이고요. 네, 제 IQ는 멘사에서 1% 기준으로 당시에 164 이상으로 나왔었습니다. 흔히 손을 사용하면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창의적 인재가 더욱 능력을 발휘하는 지금, 언제부턴가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왼손잡이는 더 똑똑할까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 양재동에 자리한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알 수 없는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수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지성 집단 멘사 코리아 회원들입니다. 상위 2% 이내의 지능지수가 나오게 되면 입회가 가능한 단체인데요. 2%라는 것이 실제로 50명 중에 1명꼴인 걸 생각한다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친목을 통해서 화합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지적인 혹은 사회적인 환경들을 제공해서 더욱 발현시키고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가 가진 탤런트들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흔히 지능지수, 즉 IQ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연 IQ 테스트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는 동료 사이먼과 함께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을 구별하는 검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1912년 독일로 넘어가 윌리엄 스턴에 의해 처음으로 IQ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4년 뒤 미국에서 성인의 지능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며 지금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IQ 검사가 대중화되었는데요. 멘사는 자체 테스트 기준 IQ가 148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죠. 멘사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덜 받는 잠재력을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형 추론에 근거한 지능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중에 상위 인지 기능인 관리 기능을 비롯해서 시지각, 주의력, 작업 기억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이 요구되고 언어 기능은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156 이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 고지능자가 모여 있는 멘사. 좀 바르게 알려지는 게 이곳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왼손잡이가 더 똑똑할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멘사 테스트에서는 1% 기준으로 156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 오른손잡이는 논리나 이런 쪽이 강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오른손잡이 영역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치과 의사여서 공간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왼손의 영역인 공간 지각력? 이게 좀 사용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멘사 테스트 볼 당시에 1% 기준으로 해서 156 이상 나왔고요. 제가 주로 쓰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말고 왼손은 거의 완전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손과 나의 IQ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력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IQ로 막바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손을 주로 쓰느냐와 지능지수와의 연관관계는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속도의 리듬 게임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인 한 남자. 멘사 코리아 회원 이준재 씨입니다. 리듬 게임 e스포츠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실력자인데요. 게임을 하는 손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IQ는 멘사 테스트 기준 156 이상. 과연 그는 왼손잡이가 더 똑똑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왼손잡이라서 똑똑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왼손잡이라 해서 똑똑하다면 그동안 과학적으로 어떤 뭐 논문도 많이 나왔을 거고 이슈도 많이 됐을 건데 똑똑한데 알고 보니까 왼손잡이였다 이런 게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는 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것. 호기심에서 뭐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얻은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드는 데서 지능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재 회원에게는 게임 대회 한국 대표라는 타이틀 외에 또 하나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퀴즈 프로그램 우승자라는 건데요. 오늘 그 실력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퀴즈풀이에 도전했습니다. 퀴즈에는 한준수 회원도 동참했는데요. 어려운 문제도 막힘없이 풀어가는 두 사람. 우리도 잠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색깔공을 활용한 수학 퍼즐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물음표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 파란색 공을 A, 흰색 공을 B, 빨간색 공을 C로 놓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흰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세 번째 그림을 통해 A와 B의 값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을 활용해 A의 값을 구해보면 7이란 답이 나옵니다. 이후 7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B는 3이 되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통해 C 값을 구할 차례인데요. 흰색 공 2개에 빨간색 공 3개의 합이 33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세우고 B 자리에 3을 대입해 계산하면 C의 값은 9가 나옵니다. A, B, C, 즉 파란색, 흰색, 빨간색 공의 값은 각각 7, 3, 9. 물음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다음 식에 A, B, C 숫자를 대입해보면 29라는 답을 얻을 수 있죠. 즉, 정답은 29입니다. 이번엔 주사위를 활용한 논리 퍼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사위에서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라는 점을 이용해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왼쪽 면이 2, 오른쪽 면이 3, 아랫면이 6이 되는데요. 이 숫자가 29가 되려면 2를 10의 자리로, 3을 1의 자리로 가정하고 6을 더하면 되죠. 즉, 빨간색 눈금의 수에 10을 곱해 나온 값과 파란색 눈금의 수를 모두 더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사위의 값은 3에 10을 곱해주고 파란색 눈금의 합 3을 더해주면 33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시각 퍼즐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도형을 돌려보면 확인 가능한데요. B를 기준으로 두고 C와 D를 회전시켜보면 셋의 모양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A는 아무리 회전을 시켜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전하기 전 C와 거울상을 이루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다시 두 사람의 문제풀이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덧 문제를 다 풀고 서로의 답을 체크해 보는데요. 100% 일치율을 보이는 두 사람의 답. 정답지를 확인해 봐도 두 사람의 답은 틀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까요? 한눈에 딱 보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뭐 가끔씩은 이제 한눈에 봤을 때 풀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가끔씩은 있죠. 저는 수학 문제들은 쉽게 푼 편이고요. 추리 문제에서 이게 제 생각에는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소수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소수 문제가 딱 문제만
바로 봤을 때 처음에 규칙이 안 보여서 좀 찾기 어려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소수라는 거를 좀 찾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짧은 테스트로 이들의 능력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문제와 어려워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다른 만큼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요. 우리가 가진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금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가 더 똑똑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똑똑함의 기준은 무엇이며 지능 지수는 똑똑함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예전에는 IQ를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근데 그 IQ라고 하는 것은 좌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인지가 똑똑한 아이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적응을 잘하냐?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적응을 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의 요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IQ 가지고 똑똑하다 안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지능이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IQ가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지능이 있어가지고 뭐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도 사회생활에는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데 힘든 경우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 똑똑하다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똑똑함이라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왼손잡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왼손잡이와 똑똑함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분주한 움직임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한 사람. 휴대폰을 거치하고 이리저리 각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촬영을 하려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시간인데요.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까지 써서 강조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어지는 멘트가 그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왼손을 사용해 어여쁜 글씨를 써내려가는 주인공, 캘리그라퍼 이성은 씨입니다. 중간. 왼수 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그는 캘리그라피를 하는 법에서부터 수묵 일러스트를 그리는 법을 알려주며 영상 속에 자신의 왼손 이야기를 담아내죠. 저는 거의 다 왼손으로 했어요. 친구들 보면은 같이 손을 쓰거나 하기도 했는데 저는 거의 다 왼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된 후 차근차근 캘리그라피 팁을 곁들이며 설명을 이어가는 성은 씨. 그래야 다른 글자가 더 강조돼 보이고 글씨 모양과 배열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글자의 균형미에 대해 알려줍니다. 치읓을 길게 늘려서 꽃을 크게 쓰고 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친 매력을 뽐내는 캘리그라피. 그리고 왼손잡이 특유의 필기 각도가 묻어나는 필체의 만남. 조금 삐뚤빼뚤해 보이는 글자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왼손 사용이 개성으로 승화된 건데요. 수묵화의 멋스러운 농담과 화려한 색채, 그리고 독특한 글씨가 한데 어우러지니 작품의 매력이 한층 더 높아지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좀 왼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개성이 될 수 있고 캐릭터가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제가 왼수라고 그 별명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왼수라고 하면은 왼손잡이시구나 하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주시더라고요. 네. 또 글씨를 쓸 때 획을 반대로 쓰기 때문에 좀 다른 개성 있는 글씨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왼손 사용은 캘리그라퍼로서 활동할 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의 하루를 돌아보면 왼손잡이로서의 삶은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의 하루를 살짝 살펴볼까요? 칼을 사용해 음식을 자를 때 오른손잡이들은 모르는 왼손잡이의 고충이 있습니다. 빵이 이렇게 톱질하듯이 썰리는 거. 보통의 칼은 오른손잡이가 썰리는 사용하기 부분도 편한 방향으로 칼날이 나 있어 칼질을 할 때 힘을 더 들여야 하거나 단면을 깔끔하게 자를 수 없다고 합니다. 왼손잡이인 그는 당연히 왼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는데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땐 조금 더 불편이 따릅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울 때 익힌 단축키들이 키보드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 키보드와 마우스로 동시에 작업을 할 때면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왼손잡이들에게서 보이는 이런 자세 때문에 편견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은 뭐 장난하는 것 같다, 대충 하는 것 같다, 뭐 건성건성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확실히 오른손 잡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한글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글씨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글씨를 보면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왼손잡이라서 찾아봤는데 글씨를 쓸 때 이 엄지 손가락이 힘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서 쓰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써지고 획도 왼손잡이로 하려면은 오른손잡이의 모든 부분을 반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엄청 뭐 똑똑하거나 그랬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이라면은 왼손잡이들이 또 좀 더 감성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진 성은 씨.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오자 호기롭게 칼질을 시작하는데요. 고기가 잘 썰리지 않는지 칼질을 반복하는 동안 친구와 팔이 계속 부딪힙니다. 손을 사용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앉다 보면 팔이 부딪히는 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옆 사람은 오른손을 쓰니까 제 왼손이랑 부딪히죠. 근데 옆 사람이 친구면은 괜찮은데 어려운 사람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여서 먹거나 팔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이 배려하거든요. 일부러 자리도 비켜주고 일부러 왼손잡이들을 저는 이제 만나면은 바깥에 앉혀요. 일부러. 근데 이제 친구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부딪히는 게 아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앉히죠.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이어지는 식사에 결국 바깥쪽에 앉은 친구가 자리를 옮기는 미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오른손잡이들과 조금은 다른 하루를 보내는 왼손잡이. 일상 속에서 불편과 편견을 마주하는 왼손잡이에게 똑똑함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편견일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사회는 유독 왼손잡이에게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분명 왼손잡이가 더욱 주목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서울시 잠실동의 한 체육관. 서울시청 소속 탁구 실업팀의 연습 장소인데요. 탁구대 주위를 돌고 난 후 각자 스트레칭을 하며 몸풀기에 여념없는 선수들. 이들 중 에이스로 꼽히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정화 선수입니다.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놓치지 않고 쳐내는 서정화 선수. 어릴 때부터 왼손을 사용했던 그는 처음 라켓을 잡았던 그때처럼 왼손을 사용해 수많은 경기를 치러내고 있죠. 처음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탁구장에 놀러 갔다가 공을 줍다가 이제 라켓을 잡고 조금씩 치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의식적으로도 왼손잡이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은 다 선수들끼리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선수가 막 탑 클래스 선수도 있지만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 많이 유지되고. 탁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라켓을 사용해 공을 넘기는 구기 종목입니다. 보는 이의 숨을 멎게 만드는 스피드, 그리고 변화무쌍한 스핀이 뒤섞인 랠리는 탁구의 묘미를 더하죠. 이때 선수들에겐 공을 잘 받아치는 능력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왼손잡이 선수들은 오른손잡이 선수와 비교해 그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서정화 선수의 랠리를 잠시 살펴볼까요? 빠른 속도로 공을 주고받는 두 사람. 숨막히는 접전의 승부를 가리는 건 순간의 판단력입니다. 선수들은 공이 날아오는 찰나의 순간에 공격 타이밍을 생각해야 하고 상대방의 자세를 꿰뚫어 보며 다음 공격을 예측해야 하죠. 지능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건데요. 왼손잡이 선수들은 허를 찌르는 변칙 공격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차이점은 말 그대로 왼손, 오른손 라켓을 잡는 방향이 틀리니까 일단 회전이 틀리고요. 이제 회전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오른손, 왼손이 치는 것보다 오른손, 왼손이 치는 게 더 깊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가. 상대방의 예측을 뒤엎는 랠리. 그 시작은 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공을 위로 띄운 후 내려오는 일순간 공을 쳐내는 서브. 왼손잡이는 서브를 넣는 위치가 달라 라켓의 각도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공이 바깥으로 휘어 이를 받아쳐내는 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왼손잡이 선수의 희소성 또한 큰 역할을 하죠. 똑같은 공격을 하더라도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들의 리시브 방법이 달라지는데 오른손잡이 상대와 경기하는 게 익숙한 선수들은 왼손잡이 선수의 리시브 패턴이 낯설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왼손잡이 선수 입장에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리시브를 한 것이 오히려 변칙 공격이 되는 셈이죠. 아무래도 왼손잡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랑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에 적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랑 하면 좀 변화도 반대로 휘고 코스도 더 깊숙이 빠지고 그래서 좀 적응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회전이 반대로 휘기 때문에. 왼손잡이 차이라고 하면은 공격 연습이 좀 틀릴까요? 공격 방법? 코스? 그런 면에서 익숙함이 덜하다고 할까요? 오른손잡이들이? 매 오른손잡이하고만 연습을 하다가 왼손잡이 하나가 나타나니까 방향도 틀리고 회전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적응 시합장 와서 이제 덜한 거죠. 익숙함이. 예, 맨날 오른손잡이 하다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름으로부터 오는 특별함.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그 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서정화 선수. 지능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에서 왼손잡이 선수의 영민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관한 서정화 선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흔히들 이제 왼손잡이는 좀 더 똑똑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운동선수로서 봤을 때는 일단 이점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특별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왼손잡이 이제 운동선수들이 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지금도 뭐 통계적으로도 잘하는 선수도 많고 왼손잡이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유리한 스포츠는 탁구뿐만이 아닙니다. 야구, 테니스 등 구기 종목에서는 유독 왼손잡이 선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왼손잡이의 유리함이 지능적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똑똑함을 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한데요. 정말 왼손잡이들은 더 똑똑한 걸까요?
실제로 이 질문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페르난도 고베 교수는 왼손잡이가 최소한 수학 분야에 있어 오른손잡이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딘버러 손잡이 판별법에 따라 2,300명의 학생을 선정해 수학 문제풀이 시험을 진행한 후 어려운 문제일수록 왼손잡이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는 왼손잡이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 뇌량이 일반인보다 11%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반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똑똑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주의 플린더스 대학교 마이크 니콜스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와 함께 미국 어린이 5,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과 수행 능력을 분석해 얻은 결과죠. 어휘, 수학, 읽기, 이해 등 4개의 영역 중 읽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왼손잡이 학생이 오른손잡이 학생보다 IQ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른손하고 왼손의 그 잡이들이 지능 지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면 왼손잡이 야구 선수라든지 왼손잡이 투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른손잡이들이 상당히 평소에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보편적인 의미의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작용은 협동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뇌량이라는 게 뇌의 다리, 뇌의 교랑 이게 있어서 좌뇌와 우뇌가 항시 그냥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하지. 야 너는 좀 쉬어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지만 우리가 뇌를 연구를 해보면 그거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른손잡이가 머리가 좋으냐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으냐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다면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20세기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칭송받는 독일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IT 산업을 선도한 미국의 기업인 빌 게이츠. 이들에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오늘날까지 천재로 회자되는 사람이자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 왼손잡이 추정 비율은 약 10%. 그만큼 왼손잡이가 희귀하며 기억에 더 잘 남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똑똑하다고 알려진 인물들 중 왼손잡이 인물이 더 각인되어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보면 과거에 한 200년 가까이 이제 사람의 뇌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우뇌가 요즘에서 필요하는 창의적 사고에 필요한 그 역량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뇌가 사람의 신체를 좌측을 좌지우지하고 이제 좌뇌가 이제 우측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더 똑똑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손을 주관하는 좌뇌와 왼손을 주관하는 우뇌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합니다. 좌뇌는 언어의 뇌, 계산의 뇌라고도 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에 관여하죠. 따라서 좌뇌형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한다거나 수학학습에 유리합니다. 우뇌는 창의적 사고의 뇌로 시각, 감성 능력이 뛰어나 우뇌형 사람은 공간, 그림에 강하며 직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왼손잡이들이 뭐 창의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뇌는 이제 대뇌 편재화라고 그래서 좌반구는 뭐 흔히 얘기해서 막 논리적이고 어떤 언어적인 처리를 주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우반구는 전체 숲, 이제 그림을 먼저 봅니다. 왼손잡이들은 아마 전체를 보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던 뭐 A라는 것과 B가 연결이 되는 거였어 라고 걔네들을 쉽게 잘 연결짓는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창의적인
능력들이 발휘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이 그림은 좌뇌 중심형과 우뇌 중심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만약 달마시안이 보인다면 우뇌 중심형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게 머리고 이게 꼬리라고 알려줘도 안 보인대요. 그런 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분은 남들한테 없는 분석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뇌 활성화 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를 놓고 끝까지 깊게 파는 집중력이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몰입도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대개는 그래요. 이제 우뇌가 활성화된 사람은 점들이 있지만 그 점들이 전체적으로 큰 어떤 윤곽을 가지고 있고 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시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좌뇌 중심형과 우뇌 중심형은 어느 쪽이 좋다고 나쁘다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일을 할 때. 허만의 대뇌 우성 모델에 따르면 두뇌 사고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 활동을 하는 대뇌 피질과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뇌 영역을 한 번 더 나누는 건데요. 크게 A 영역은 논리적 분석가, B 영역은 계획적 조직자, C 영역은 감성적 소통자, D 영역은 혁신적 공상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허만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뇌신경학자, 심리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1996년도에 허만 대뇌 우성 모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야기는 우뇌와 좌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뇌 구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달라져요. 뇌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성인 사람은 학습을 이 사람은 교재를 가지고 막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직업에 관한 부분도 나옵니다. 단순히 지식을 따지는 지능을 떠나 공감 능력, 창의성 등 모든 것이 지능으로 이어지는 21세기는 과거와 비교해 원하는 인재상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곧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좌뇌,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뇌는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것이 다른 기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고정이 돼서 이게 더 유리하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측 뇌하고 좌측 뇌는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데 어떤 기능은 좌측이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기능은 우측이 또 주로 담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쓴다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한 예술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섬세한 붓터치로 그림에 음영을 더해가는 한 사람. 커다란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가는 윤상윤 작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작업실에 가득한 작품들. 찬찬히 살펴보니 서로 다른 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는 듯하죠. 그림을 감상하는 사이 윤상윤 작가가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엇을 하나 했더니 이내 음악이 재생되는데요.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또 다른 작품을 그리려 붓을 손에 쥔 윤상윤 작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뀐 건 그림만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손도, 그림을 그리는 화풍도 바뀌었는데요. 그는 오른손과 왼손 모두를 사용하는 양손잡이 화가입니다. 오른손은 제가 리서치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에 맞는 걸 제가 이미지를 끌어오고 사진을 찍고 연출을 제가 이렇게 딱 만든 어떤 계획된 그림이라면 왼손은 아무래도 즉흥적이고 재즈처럼 그때그때 다시 연주해봐 그러면 재즈 플레이어들은 다시 똑같은 걸 연주할 수 없잖아요. 좀 그런 즉흥성이 나오게, 그래서 우연히 얻어진 어떤 효과에서 이 형태가 재밌을 때 뭔가 이렇게 영감적으로 제가 그때 받았던 뭐
경험이나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좀 더 들어가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른손보다 왼손 사용이 익숙한 그는 타고난 왼손잡이입니다. 교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오른손을 쓰게 되었고 결국 양손잡이가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릴 땐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는데요.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면 그림 속에 담아내고픈 특별한 기억이나 감정이 떠올라 왼손 작업을 할 때는 꼭 음악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대상을 관찰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좀 드러내려고 오른손으로 그린다면 왼손은 그거와 상관없이 뭔가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을 보고 그릴 때도 있는데 대상을 보지 않고 아니면 제가 봤던 기억을 최대한 재해석해서 다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형태도 달라지고 색도 빨간색을 봤지만 제가 재해석했을 때는 주황색이면 주황색을 쓴다던가 뭐 선도 직선인데 제가 그냥 왜곡해서 좀 더 형태 변형을 더 시킨다던가. 기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수학적인 원근법을 이용해 가상의 공간을 재현하는 오른손 그림은 정밀함이 돋보이는 전통 구상회화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색이 투명하게 올라오도록 작업하고요. 왼손으로 그리는 즉흥 드로잉 작품은 불투명한 물감을 짜 한 번에 그려내는 만큼 그림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지죠. 오른손은 좀 사회 시스템에서 길들여지고 교육으로 이렇게 이렇게 얻어진 손이라면 왼손은 좀 더 거기에 반항하는 다른 자아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불쑥불쑥 이렇게 드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때 그래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걸 좀 왼손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잃어버린 저의 또 다른 어떤 자아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는데 한동안 잊고 거의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발견한 너는 어디서 뭐 했니? 너도 한번 그려봐 해서 나온 손이 왼손인 것 같아요. 만약 똑같은 대상을 놓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오른손 작업은 차분한 선으로 그려졌다면 왼손 작업은 주변 배경이 들어가며 좀 더 특색 있는 스케치가 되었습니다. 같은 대상을 그려보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양손잡이 화가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의 탈출구라 생각하며 시작한 양손 사용.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때 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창의력을 키우는 게 이제 관건이고 또 운의 중심인 사람이 왼손잡이를 확률이 크니까 요즘은 이제 왼손잡이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제 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그 우성 모델이 있어요. 뇌 우성 모델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발굴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우성인 모델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바꾸는 거 이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른손잡이로서에게 소위 말해서 좌뇌 우성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왼손잡이는 더 똑똑할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왼손잡이와 지능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왼손잡이가 더 똑똑하다 아니다라고 콕 집어 나눌 순 없지만 똑똑함과 두뇌 그리고 손 사용은 분명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똑똑함을 갖추기 위해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양손을 사용해 두뇌 발달을 이루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강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은 지능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해당 부분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억력이거든요. 근데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보면 수학과 이런 물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도 컸고 오른손과 왼손을 다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는 영역, 뇌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간에 뇌를 성숙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이 두 손에 쥐어진 능력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보며 왼손잡이에 대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